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연구에서 그 대학생들의 생활 적응과 또 졸업 후에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뭐 인물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적으로 제작한 K-PAS, 그래서 Korea Personality and Adaptation Scale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타이틀을 뭐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행복이라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전공에 대한 역량, 지식도 올리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또 어떤 조직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그 조직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길러내는 게 아마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 K-PAS 검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또 이 검사를 우리가 1년이냐 한 2년 뒤에 다시 재검사를 했을 경우에 실제 인간의 내면까지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듯이 임호찬이고요. 심리학을 쭉 전공해 왔고 실상 저도 이제 정년퇴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사렛 대학교 심리재활학과에 근무 중이고 주로 외부 활동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한국능률협회, 주로 중소기업 직원들이죠.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HRD 파트의 한 부분을 맡아서 교육에 조금 참여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또 대학교 내에 학생생활 상담소의 소장을 역임하면서 또 이 검사의 필요성, 개발의 필요성을 좀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더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대학의 책임자로 계시면서 교육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머리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즉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고 해도 좋고요. 혹은 지나치게 쾌락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디프렉션 이펙트라는 말을 사용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MRI 이 사진을 찍어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기화학적 흐름이 별로 없는 두뇌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외부 자극을 보고도 우리 두뇌가 활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은 위치를 찍었죠. 뇌 부위를 찍었죠. 대개 이제 이 연구자는 닥터 이안 고립인데요. 만일 이 사람이 35세에 1m 75에 몸무게 70kg에 남성 우울증 환자면 이 환자하고 신체 구조가 거의 비슷한 사람을 선별해서 이렇게 매칭시켜서 MRI를 찍어서 이제 우울증의 효과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림을 보여준 거죠. sad faces. 제일 첫 줄은 어떤 사람의 인물을 보여주는데 슬픈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람은 전기화학적 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슬픈 얼굴 표정을 짓고 있나? 그렇게 해서 뭔가 다가가서 혹은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는 우리 머리의 모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죠. 우리는 이 현상을 쉽게 말해서 자기 어깨짐이 너무 크다, 자기 어깨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가를 우리가 밝히는 게 이제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게 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6개월 혹은 1년 후에 상담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진행한 다음에 오른쪽 모습처럼 머리가 바뀌어야지 이제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앵그리 페이스입니다. 화난 사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전기화학적 작용이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피어풀 페이스입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죠. 자, 이렇듯 사실 우리가 이제 삶에 의욕이 없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뭐 궁극적으로는 생리화학적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학생생활 지도를 할 때는 과연 어디에 가치관을 둘 것인가,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이제 전공 교수님들 혹은 학생 상담소에서 대학생들을 돕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각각 전문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그 길과 좋은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대 이제 우리가 긍정심리학의 붐을 일면서 긍정심리학이 일어나면서 의지론 대 운명론으로 제가 초점을 맞추어 봤습니다. 결국 우리 학생들이 의지론적으로 삶을 목표를 정하고 내가 노력하면 내 운명은 바꿀 수 있다.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적 성향들은 지나치게 긴장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강박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나치게 이제 망상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망상을 일으키는 이제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 같은 것들은 지금 DNA상의 유전자의 역할이 60% 이상이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명론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명론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격체에서는 우리가 커다란 설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실제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학에서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한 인간, 각 학생을 의지론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격려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자기 결정력 정대라고 제가 이제 적어봤습니다. 자기 결정력 정대. 그래서 자기 결정력이 정대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개인의 삶을 개척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자기 전공 분야에서 뭔가 삶의 개인의 행복과 또 자기가 속한 조직의 어떤 발전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능력, 자기 결정력에서는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능력, competence.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대학 공부 시절에 전공 분야의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얼마나 교수님들이 학생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아주 쉽게 잘 이해해서 지식 체계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죠? 스키마. 각 전공 분야의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그 해당 전공 분야에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을 심어주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교수들의 가이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교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relatedness.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다. 물론 이제 더불어 사는 사람의 범위는 최소 서너 명에서부터 3, 40명, 많게는 400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관계성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성, relatedness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율성입니다. autonomy. 누가 보든 안 보든 시정일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즉 건강을 해치는 범위가 아닌다면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건강이 에너지가 허락하는 한 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학생을 지도해 놓으면 어느 기업체든지 간에 이런 사람을 선호하고 아마 일자리를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현대 이제 우리가 긍정심리학이 부각되면서
자기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요 세 가지가 이제 화두가 되어 있죠. 요 영역에 우리가 대학 교육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나 인성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대학 자체 내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혹시 또 교수들하고 이런 그 일상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뭐 캠핑도 좋고 이런 그 어떤 팀별끼리 서로 교제를 좀 유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이 관계성과 자율성에 관련되는 측면도 대학에서 어느 정도 그 훈육의 교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자, 또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우리 시대가 변했습니다. 생물학적 욕구 시대, 만불 수준이 같으면은 되게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욕구가 이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만 해도 이제 3만 불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성적 욕구 가지로 이게 변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 욕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능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그냥 뭐 친하고 같은 지역이고 뭐 같은 성씨고 같은 일가고 하면은 우리가 누가 와도 뭐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 이제는 이제 아주 창의적 아이디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그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받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 교육에 아주 이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종 생물학적 역할 중에서 우리 인간도 자발적 유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개미들은 진짜 하등동물이지만 이 개미종은 특이하게 잎을 이렇게 반으로 마치 만두를 만들듯이 반으로 접어서 거주 환경을 만들고 새끼를 남기는, 새끼를 키우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겠다는 필요성이 느끼면 한 마리 개미가 이렇게 한 끝 잎을 잡으면 물면 모든 개미들이 일렬을 쭉 줄을 서서 그 큰 나무잎 사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집을 짓습니다. 동물들은 집을 짓는데 이 동물들은 집을 짓는데 요령을 피우거나 앉아 논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자발적 유전자가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도 분명히 우리 대뇌 어느 한 구석에는 이런 자발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깨우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가치관, 철학 혹은 삶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하는 게 대학생활에 아마 대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K-PASS라는 검사고요. 이제 성인의 인성 및 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척도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상적 태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검사 출력할 때는 검사 신뢰도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항을 읽고 검사를 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읽고 정답 방향을 예, 아니요라는 방향을 일관성 있게 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여기서 이제 체크되면 신뢰도가 낮은 사람으로 평가되면 그 다음은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되게 요즘 대기업체에서 그 채용 당시에 이런 인성검사를 대부분 하는 분위기죠. 다 모든 검사에 신뢰도를 알아보는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걸리면 그 친구는 매사 건성건성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적 태도가 이제 이런 그 생활의 기본, 삶의 기본이 됩니다. 정직성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제 두 번째는 인성, 성격 특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격 평가라는 용어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적응 측면을 봅니다. 이제 생활 적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직업 성취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조직 활동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 내에서 갖춰야 될 자질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체크한 검사들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 200문항이 조금 넘는 문항에 학생들이 다 체크하고 나면 여기 이제 반응 검사 신뢰도가 이렇게 딱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 지표나 방법들은 이미 그 책자에 통해서 각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성들,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학생들은 이미 아마 학과별로 다 보고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그 보고서를 보시고 좀 이제 1년 내내 그 지도 교수로 역할을 하실 때 그런 측면을 지금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는 그 학과의 그 학생은 이런 측면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또 같이 뭐 커피도 마시는 시간도 갖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졸업 후에 그 신입사원으로 임용될 때, 채용될 때 면접 과정에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가질 겁니다. 교수들하고 그만큼 이제 대화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응 신뢰도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 검사는 이제 평균을 50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그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인성 검사나 주로 이제 이모션, 정서에 관련되는 영역을 검사할 때는 통계적으로 T 분포를 사용하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T 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0인 분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대비시켜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응 신뢰도가 이렇게 그래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바람직한 것은 아무래도 50점에서 뭐 이런 것들은 위로 있는 게 좋겠죠. 위로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반응 신뢰도는 이제 비슷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전반부에 묻고 후반부에는 수동태는 능동태로, 뭐 긍정 질문은 부정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물은 다음에 읽고 자기 감정 상태를 판단한 부분을 이제 앞에 답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문장을 꼼꼼히 읽고 정직하게 반응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반응 신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과장이죠. 세 번째가 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 보시면 이제 과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힘든 점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호소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도움을 좀 다른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그런 성향의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나치게 높으면 사실은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직원으로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바람직하기로는 뭐 60점까지가 모든 검사가 이게 이제 통계적 분포이기 때문에요. 통계적 분포이기 때문에 40에서 60 사이가 전체 68%가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60점 이상은 16%가 될 것이고요. 여기 이제 T 분포의 특징이거든요.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0점에서 70점 사이가 여기서부터 70점 사이가 딱 95%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또 65%를 넘어선다면은 또 반응 신뢰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성실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면 또 어떤 직종에는 어울리지 않는 직종일 수도 있고요. 또 이 과장이라는 것은 또 지나치게 올라가면 역시 또 65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이런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또 자기 발전이 또 잘 안 되는 성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어는 이제 숨기는 겁니다. 개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보면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상황, 내가 이제 이 교육 과정에서 잘 보여야 되겠다. 특히 제가 이제
어떤 그 대표적인 우리 한국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 연예인들을 이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제 방어가 지나치게 높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점이 드러나면 바로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이미 상당한 불안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생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적당하면 좋은데 이 지나치게 높으면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샘플적으로 보면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높게 되어 있으면 다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개인은 내면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몇 년간, 10년, 20년간 너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이 꾸준하게 이렇게 되면 너무 예의 바르거나 조심성스럽거나 뭐 외부 사람이 볼 때는 매너가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면 상당히 피곤한 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 태도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 이제 책자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검사 신뢰도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신뢰도, 그다음에 과장, 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응답수는 이제 제로고요. 영어는 신경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표기돼서 출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응답수 이렇게 이제 비운 답이죠.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이제 성격 특성입니다. 인성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성 특성은 안에 이제 요 하위 요소들이 그 자아 강도는 뭐 에고 스트렝스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될 때는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자아 강도, 정서 혼란, 신체화, 우울, 반사회성, 가족 갈등, 미디어 과몰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강도는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이제 50점을 기점으로 평균대에 있는 거 있어야지 이제 정상적인 범위고요. 거기서 만일에 55점을 넘어서서 60점을 넘어서서 있다면 굉장히 자극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서혼란입니다. 정서혼란은 말 그대로 각종 문제를 실제 행동이 아닌 상상 또는 망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비현실성이 높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이제 피해망상, 과대망상이라는 진단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 되게 이제 65점을 이제 상담 필요선으로 정하고, 물론 이제 학교 여력이 된다면 뭐 학생 상담소 재정도 많고 또 교수님들한테 이 수업 이외에 이런 상담에 대해서 어떤 그 체계적인 그 지도 시스템이 있다면 되게 60점 이상이 되는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측면을 알아보면서 이제 수정해주면 좋겠죠. 사실 수정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자기 결정 능력이 올라가야지 이런 인성 문제들이 좀 이렇게 중용에 가깝게 내려오지, 요거 자체만 놓고 뭐 논의한다고 해서 수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나름대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각이죠. 자기 깨달음, 셀프 어웨어니스를 자꾸 이렇게 높여주는 것. 결국 이제 학생들마다 처한 가정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Here and Now라고 합니다. 처한 가정 환경이 다 다르고 자기 꿈도 다 다르고 실제 자기 꿈과 자기 현실의 실력하고의 그 격차도 다 다릅니다. 이런 간격을 우리가 좁히려면, 현실에 충실하게 만들려면 교수님들이 꾸준한 그 전공을 택해서 들어왔으면 그 전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을 완전히 학생 자기 것으로 만들어줄 때 자신감이 생기고요. 내부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내가 참 잘 배우고 있다라는 이 자부심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잘 해결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체화입니다. 신체화는 뭐 스트레스가 내부에 쌓이면, 즉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또 실제 문제가 뭔지는 알아요. 학생들이 내 약점이 뭔지는 나름대로는 이제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고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쭉 한 40년 가까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한 3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꾸준한 행동으로 연결하는데 실패를 하는 거죠. 꾸준한 행동으로 연결하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사실 이 꾸준한 행동으로 개선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진전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학생 지도를 좀 쉽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뭔지는 우리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행동으로, 즉 책상 앞에 가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행동으로 가게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몸이 자꾸 아픕니다. 왜냐하면 갈등만 커지는 거니까요. 행동으로는 가지 못하고 실제 점수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뭐 자주 감기에 걸린다거나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토피성 질환으로 고생한다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혼란을 겪는, 면역 체계가 낮아지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 인간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상당히 올바른 지적인데, 이 마음을 이제 먹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으로 고민하는 정도가 이제 또 신체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신체화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입니다. 서두에 봤던 그 그림은 최종적으로 우울증까지 진단받은 심각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우울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불안을 과중하게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상을 자체가 좀 미확실이기 때문에 불안인데, 이 불안 자체를 과중하게 느끼고 업무 등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위축된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 진단에서는 6개월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꺼놓고 갑자기 사라지는 학생들도 가끔 있죠. 학생들 용어로는 잠수 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동료죠. 감정의 동료 가운데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게 우울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 5번째가 반사회성입니다. 반사회성이라는 것은 현실의 각박함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은 이제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좀 이렇게 적극적인 쾌락, 충동적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신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심리적 보상이죠. 개인적인 심리적 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반사회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제도와 등을 무시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65점 이상은 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되고, 그런데 분야가 이제 사회복지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분야의 전공자들은 60점이 정상적인 점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전공에 따라서 이 점수는 이제 인문학 쪽에서는 60점이 돼도 65점이 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갈등입니다. 부모와 자기 자신의 갈등,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과학 몰입이죠. 요즘 현대로 들어오면서 최근 20년간 이제 학생들을 가장 공허하게 만드는 시간 낭비를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게 이제 결국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게임 중독이라는 게 이제 뭐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이제 대두되어 있고, 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으로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미디어 과학 몰입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자기 발전을 굉장히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도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T점수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분포에 따라서 쭉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나갑니다. 그래서 각 교수님들은 지금 이제 보고서에 각 학과별로 좀 집중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명단들을 아마 이제 다 통보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자아 강도는 긍정적인 측면이니까요. 뭐 높아도 관계가 없지만 정서 혼란에서부터 여기까지는 65점 이상으로 이제 높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각 교수님들 또 상담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상담 전문 그 선생님들께서는 좀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좀 선진대학이라 할까요? 뭐 미국 대학이 다 선진대학은 아니지만 거기서는 이제 학생 상담소에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매 학기 의무적으로 학점을 받으려면 학점을 이제 전공 과목에서 제공하는 학점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그 6개월에 한 번씩은 그 학생 상담소에 가서 뭐 한 20분이고 30분이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무화 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업무 부담에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각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성 적응 척도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세 번째 이 검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게 생활 적응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적응 측면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관계에 대한 그 어떤 효율성이라 할까요? 평소 생활 및 공동생활에서 주변의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정도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평생이라는 말을 제가 갈로 처리했는데, 실제로 이제 평생 우리가 직장인이 되고 나면 실제 개인의 조직 내에서 개인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사실은 평생 학습 능력이죠.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또 찾아보려고 하고 고차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이제 더 우리가 또 배우려고 하는 노력,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학습 능력에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점수로 반영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파괴죠. 자기 파괴. 생활 중에 사람 및 주변 환경의 갈등이나 사람과의 갈등, 주변 어떤 외부 자극이죠. 자극과의 갈등, 또 좌절, 이런 것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이제 자기 파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위에서 말했던 그 우울이라든가 자아 강도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가미해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정신 건강이라는 것들은 개인 학생들한테 피드백은 하지 않고요. 출력이 되지는 않고 지도하시는 학생을 지도하는 그 교수님 이하 상담 전문 선생님들은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MMPI에서 우리가 MMPI라는 뭐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모든 정신과에서 정신 진단을 사용하는 그 검사 척도의 하위에 자살 가능성이라는 내부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살 가능성이라는 내부 척도의 점수하고 가장 회귀분석 관계가 높은 게 중다 회귀분석이 분석을 통해서 가장 높은 그 요소들을 그 융합시켜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개인 정신건강 지수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 지수에서 아주 낮게 나온 학생들은
특히 교수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 교수 생활 중에 가장 후회스럽던 것들이 이번 달에 보였던 학생이 다음 달에 그 자살이라는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교육자라서 가장 큰 회의 이런 걸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건강지수는 필연적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관리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교수님 세대에 공부했던 것하고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그 미래에 대한 좀 낙담 이런 정도는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이 검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스크린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검사로 연결해도 좋고 또 지속적으로 그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또 공동 활동을 이끌면서 야외 캠핑도 좋고요, 낚시 대회도 좋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룹 활동, 취미 활동도 좋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직화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측면은 요 세 가지를 보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기 파기는 나쁜 거니까요. 여기서 점수가 올라가면 좋지 않겠죠? 여기서는 이제 점수가 올라가면 좋지 않다. 그래서 사회관계, 학습 능력 이렇게 두 가지는 좋은 측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사의 마지막이 이제 직업 성취 영역입니다. 직업 성취 영역. 이것은 이제 결국은 기업체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조직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신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학 분야, 이런 심리학 분야에서 쭉 연구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요소들이 공통 요소들을 이제 제가 추출한 겁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자기 조절이죠. 자기 조절. 자, 직업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자율성하고 자기 관리 정도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가. 그다음 계획성.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죠.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정도를 말하고 신뢰성, 신뢰를 맺는 능력과 평상시 신뢰를 실천하고 유지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신뢰성을 맺는 그 give and take, take and give가 아니고 give and take에 있던 그 어떤 앞서가는 행동, 먼저 행동을 이제 제한하는 이런 사람, 능동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주면 좀 더 좋은 대학이 되겠지. 그 다음 협동성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협동적 관계를 맺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동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적 능력도 유연해야 되고 좀 높아야 되고 그 사람을 볼 때 선입견, 편견을 이제 가능한 한 배제하고 편견 없이 사람과 만나서 일 중심, 업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하고 또 서로의 어떤 그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어떤 감정적 유대를 하는 것하고 잘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협동성이 제대로 발휘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죠? 건전한 생활 태도 및 개인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직업 윤리입니다. 이제 결정된 공동 활동을 나는 그 결정된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었으면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념과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도. 이것이 이제 직업윤리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업성취 영역에는 이렇게 이제 자기조절, 계획성, 신뢰성, 협동성, 건강한 습관, 직업윤리 이렇게 이제 개별 프로파일은 이렇게 딱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건 다 이제 자기 다 좋은 측면이니까요. 가능하면 이제 높은 쪽으로 나가 있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PAS에 관련된 하위 요소들은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것은 이제 실제
극단적 자료를 보인 그 자료를 한번 예시해 놓은 겁니다. 극단적 자료.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뭐 그 반응 신뢰도 자체 이 자강도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잘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는 이런 학생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최종적인 프로파일은 개별적으로 프로파일을 이제 보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다 출력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사회관계는 이제 낮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고 학습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갑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직업성취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개별 프로파일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실제 사례네요. 실제 사례, 가상적 사례가 아니고 실제 학생들의 사례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학생은 지금 과장이 64점으로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뭐 65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 피드백으로는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어려움을 막 이렇게 호소하는 스타일이죠. 호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너무 높으면 자꾸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하소연하는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또 반응 신뢰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죠? 반응 신뢰도가 이렇게 낮게 있기 때문에 좀 성의 없이 뭐든지 성의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자아 강도가 좀 낮고요. 30점으로 좀 많이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정서 혼란이나 신체화, 우울 이런 것들은 다 높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런 학생들은 아마 상당 기간 교육과 상담을 병행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오히려 더 상담 쪽에, 심리 상담 쪽에 비중이 더 있어야지만 대학 생활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65점을 넘어서서 있는 프로파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여주의해서 대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년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한 번씩 검사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비교해 가면서 해야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서 우리가 개인의 삶과 우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관계도 좀 낮고, 이 학생은요, 학업 능력도 낮고, 자기 발견은 괜찮은 편이고, 자기 조절은 낮고, 다른 것들은 낮고, 또 직업 윤리도 좀 약간 40점이기 때문에 이제 낮음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감도 올리고, 뭐 등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렇게 점수의 높낮이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아마 전문 상담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점수 때만 봐도 왜 하위에 있는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생활 적응 성적도 이렇게 피드백이 나가고요. 이렇게 피드백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K-파스의 하위 영역과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에서 왜 이런지 진짜 그 학생들 피부에 와닿는 그 자료를, 인성적인 자료, 심리적인 자료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죠? 더 강화되고, 결국 이제 양극화가 온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현상이죠.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고, 이제 중간 정도의 어중간한 일들은 로봇이 대신다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동체 정신을 가진 전문인이 필요한 세상이죠. 공동체 정신을 가진 뭔가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의 심리 특성, 그래서 저는 이제 sustainable person이 바로 이 K-파스 상에서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의 척도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좋은 측면의 척도가 이제 평균 이상, 50점 이상 내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게,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100년 기업이 되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취직하는 회사가 이제 오래가는 회사가 되려면 결국은 공동체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신입사원을 모든 기업체의 이사들은 원합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들은 개인이 어떨 때는 희생도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개인의 행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런 대접도 해주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모두가 내일처럼 일하는 회사, 이런 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입사원의 인성과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는 세상으로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능력에 관련되는 것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사실 이제 문자로 글자로 된 설문지를 보고 학생들이 다 체크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요한 모토가 되면 좋겠고, 자,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갖는 것. 그리고 자기 영역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공부량을 필요로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 방법과 동시에 각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발성, 자율성,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게 사실 높은 시험 점수 아닙니까? 시험을 쳤을 때 2번, 3번이라도 그 시험을 반복해서 절대적 기준점까지 우리가 학생들을 끌어올린다면 결국은 자기 결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체유심조에 가까운 인간상이 될 것이다. 것이 이제 심리학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그래서 각각 내 영역이 다 다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대학에서 하는 모든 활동, 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적 활동, 공동체 활동, 단체 활동은 이 머리에 다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10번, 그죠? 이게 이제 전 전도의 영역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가치관과 이런 롤 모델이 여기에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간적 자질, 저 선생님은, 저 교수님은 저렇게 해서 인격이 참 높으시다. 실력도 좋으시다. 인격도 좋고 실력도 좋으시다. 라는 이런 롤 모델의 역할이 10번에 자리 잡기 때문에 또 신기하게도 또 이 10번이라는 영역은 인간의 그 뇌 중에 가장 늦게 진화되어서 자리 잡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밑에를 다 통제하게 되죠.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제를 우리가 보면 이제 통제 방식이 2가지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심리학의 그 모토입니다. 보면은 성악설과 성선설이죠. 이 통제가 이제 느슨한 사람들은 동물적 본능이 이제 앞서 있는 사람이죠. 게으른 것, 힘센 동물의 음식 강탈. 사자는 먼저 음식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에 들어와 있는 들개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이 사냥을 해놓으면 일단 가서 먼저 빼들어 먹죠. 인간도 그런 대뇌 부위가 있습니다. 먼저 남의 것을 쉽게 쟁취하려는 이런 성악적인 측면의 뇌가 있고요. 성선설, 이성적 판단, 공유 개념을 가지는 것, 재산을 무한정 축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철학적 가치관, 그 다음에 에너지 개념, 재능의 유전성. 그리고 이제 우리 심리학적 연구는 지능은 50%는 유전이고 50%는 자기 노력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노력에만 치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노력의 과정을 돕는 게 결국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대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 머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말했듯이 이제 제일 앞에 10번 영역은 여기를 말하죠. 여기서 이제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선생님 또 교육자, 교수님의 그 인격적인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충류물이라고 합니다. 요걸 우리 이제 파충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 첫 번째 주름에 있는 네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리는 여기 요 네 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숨골이기 때문에 숨 쉬고 살아갈 수는 있죠. 요 네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요. 그래서 여기는 감정을 통제하고 여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 여기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지금 뇌가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제 이게 제가 오감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시고요. 그 중에 한 개가 시각인데,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호랑이를 스트레스에 비유해보면 외부 자극이다 하면은 이성을 통과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지름길로 가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름길로 가는 통로 중에 운동신경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통로가 운동신경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만, 어떤 우리가 외부 자극, 스트레스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이 회로가 너무 강화된 학생들은 충동적이죠. 이게 먼저 반응해버리면 충동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에는 장차는 손해인데 이 회로를 계속 강화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거쳐서 이성적인 판단을 거쳐서 나가게 하는 게 결국은 교육입니다. 성악과 성선에 대한 맥락이 되겠죠. 성악과 성선에 관련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류 뇌가 여기까지고, 파충류는 여기까지고요. 포유류가 제일 마지막 머리까지 생겼고, 또 인간과 영장류는 수없이 많은 주름으로 처리되어 있고, 영장류 중에서도 인간은 또 제일 앞에 10번이라는 전전두엽 영역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자기 삶의 미래, 계획성, 협동정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류, 파충류, 포유류 수준의 우리 두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통제해서 결국 이제 파충류 같은 인간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상담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쾌락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 악어 이런 그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가야 될 기업에서 혹은 뭐 개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각자의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우리 인간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숲을 보는 것, 나무를 보는 것, 둘 다 보는 것 해서 우리가 항상 현명한 사람은 둘 다를 보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글자가 뭡니까 하면은 글로벌리 디렉티드니까 오른쪽 머리가 움직입니다. 작은 글자가 뭡니까 하면은 여기 왼쪽 머리 여기가 움직입니다. 둘 다를 보세요 하면은 여기 다 움직입니다. 자,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양면성, 장점과 단점을 다 볼 수 있도록 눈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개인을 가장 현명하게 만들고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공동체에 유익한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본다면은, 이걸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너무 사물을 작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될 거고요. 너무 큰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은 자꾸 꿈만 이야기하는 거죠. 꿈만 이야기하고 현실의 열매는 없다.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개를 우리가 병합할 수 있는, 양날개를 다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길러내는 게 대학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러려면 여기 파충류 두뇌에서 느끼는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본능만 추구하는 그 뇌하고 이성의 능력을 추구하는 뇌하고 끊임없이 많은 화살표, 이 화살표가 결국 이제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연결시키는 것이 결국 대학에서 우리가 하는 비판 수업, 비교 수업, 그죠? 토론 수업, 또 친구들의 견해가 내하고 다르구나. 아, 교수님의 견해가 훨씬 더 지혜롭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는 역할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심리 치료의 효과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통로가 이제 원활하게 움직일 때
의식과 무의식이 통제된다, 서로 소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반사적으로 되어 있던 이런 신경 과정을 우리가 한 단계 거쳐서 나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해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머리는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에서 신경이, 여기가 이제 파충류라고 했죠. 해마까지 있는, 편도체까지 해마까지 있는 게 파충류 머리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머리도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 파충류 머리 부위를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또 전달되죠. 그 통로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심리 현상은 미시와 거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거 뭐 하나의 신경 흐름은 한 번의 경험이겠죠. 근데 이 경험이 대학 들어와서 또 우리 교수님들을 만나서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경험이 공정하다. 우리 교수님은 참 지혜로우시다. 아, 내가 배울 게 많다. 공부가 재밌다. 이런 경험들이 2년, 3년, 4년 동안 이게 축적되면서 결국 이 머리가 서서히 합리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간으로 바뀐다. 이런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경직된 사고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경직된 사고가 되면 막 고집스럽고요. 한쪽만 보려고 하고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직된 사고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 때문에 온다. 이제 불안이 적당하면 좋은데 이건 인삼이죠. 인삼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불안이 지나치면 걱정만 하다가 날 샌다.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받지 못한 과거 경험에서 옵니다. 지금 학생들은 자기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현실을 과거 탓이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 학생으로 바꾸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실존적 가치관의 확립 부재가 또 경직된 사고를 일으킵니다. 특히 우리 한국처럼 사회 경쟁력이 사람과 사람들에 대한 경쟁력이 뭐 거의 상위권 있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지나친 경쟁자의 희생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철학적 가치, 실존적인 가치를 굳건히 만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신경 쓰면서 우리 개개 학생들의 그 수행 점수를 연결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굉장히 다각도로, 이건 뭐 대학 상담소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각도로 접근해가지고 공동의 선을 이루는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케이파스의 그 검사의 영역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적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